일단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아무래도 영화관 개관과 동시에 진행되는 포럼이어서 그렇겠지만 지역을 위한 영화관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포럼에서 창작과 배급, 향유의 세 요소가 교차하는 플랫폼으로서 영화관 있겠고요. 그 영화관이 영화 문화를 조성하는 공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거대 자본의 이동, 기술의 발전을 통한 파편화된 영화적 경험에 의해 빠르게 변화되는 영화 문화 속 지역 영화의 다양한 모습과 그 미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발제는 10분씩 진행될 거고요. 40분 발제하고요. 그다음에 토론을 30분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강릉의 영화문화와 신영극장 3시간 반 정도 걸리셔가지고 대전에 버스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송은지 강릉 시네마테크 사무처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시네마테크의 송은지라고 하고요. 시네마테크에서 이제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이렇게 실무 총괄해서 맡고 있고, 또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프로그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지역 영화와 또 지역 영화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또 저희 극장과 또 강릉 시네마테크의 사례를 공유하면 또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극장 얘기 중심, 그리고 또 저희 강릉 시네마테크 이외에 강릉에서 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어떤 창작자들이나 다른 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냥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강릉의 영화 문화 뭐 이런 얘기하고 저희 지난 활동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지역 내에 있는 영화 활동, 그리고 창작자 영화 제작 현황,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저희 극장 캠페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강릉의 영화 문화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강릉 시네마테크는 비영리 단체고 민간에서 시작한 이제 영화 단체인데, 강릉의 전체적인 문화의 분위기는 이제 지자체의 주도, 강릉시의 주도로 이제 관에서 하는 문화예술 공간이나 프로그램, 거점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뭐 미술관도, 그러니까 강릉이 인구가 20만 정도가 되는데 실험미술관도 있고, 또 올림픽 이후에 강릉 아트센터라고 해서 공연과 뭐 전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곳도 있고, 뭐 교향악단과 합창단 이런 것들이 다 좀 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강릉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고 향유하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강릉은 영동 지역, 강원도 전역을 다 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영동 지역의 어떤 문화 중심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더 훨씬 이제 뭐 삼척에서 영화를 보러 온다거나 뭐 속초나 양양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은 또 이제 서울 수도권이랑 이제 접근성이 좀 높아지면서 그런 현상은 조금씩 더 조금 이렇게 영동 문화의 중심지 뭐 이런 느낌은 조금씩 감소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강릉에는 뭐 아주 옛날부터 극장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극장이 뭐 단관극장들이 17개에서 8개 정도 있었다고 하고, 이제 멀티플렉스가 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최후의 3곳이 있었는데, 이제 3곳 중에 한 곳이 강릉 신영극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프리머스 시네마가 이제 좀 개관을 하고 나중에 CGV가 인수를 하게 됐고, 이후에는 이제 단관극장이 아예 이제 다 사라지게 됐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영화 산업이 너무 저조한 상황에 또 올해 아마도 강릉에 또 그 같은 저희 극장과 뭐 CGV가 같이 모여 있는 강릉 시내 중심가에 또 롯데시네마가 개관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8관까지는 아니고 한 4에서 6관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신영극장은 이제 멀티플렉스가 생겼고, 이후에 이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이제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이 생겼는데요. 2012년에 개관을 했고, 이제 개관한 지 이제 5월에 저희 이제 11주년 맞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강원도 내 유일의 독립예술영화관으로 네,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릉의 최근에 영화 문화 역사라는 게 사실 저희가 활동하는 단체의 역사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일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강릉 시네마테크는 96년도에 이제 발족을 했고 처음에는 동호회로 시작해서 뭐 비디오 상영을 하고 뭐 미디어 제작 교육도 하고 뭐 공동체 상영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좀 전국의 독립영화인이나 영화인들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갔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강릉인권영화제, 정동진 독립영화제도 개최를 하게 됐고 좀 이 두 영화제에는 좀 성격이 이제 그 영화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인권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축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해차가 지나갈수록 지역 시민단체들 이제 뭐 인권과 관련한 단체, 뭐 시민 정치에 관한 단체 이런 단체들이 좀 연계되어서 영화제가 진행이 됐고 현재는 20회까지는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이제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따로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한국독립영화협회랑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관광지에서 좀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게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영화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매년 8월 첫째 주에 3일간 이제 정동 초등학교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는데 뭐 코로나 때는 조금 예외로 하고 최근에 관객 수는 이제 3일간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그래서 꽤 많은 네, 기간 대비 고효율의 관객 수를 보이면서 네, 영화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선 뭐 공동체 상영이나 뭐 상영회, 미디어 제작 교육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독립영화제를 진행을 하면서 의외로 강릉 시민들이 독립영화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느낀다고 저희는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폐관한 상태의 강릉 신영극장에서 우리가 좀 다양한 영화들을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술영화, 독립영화 전용관을 2012년에 이제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그 이제 개관한 지 11주년이 됐는데 중간에 한번 부침이 있었어요. 이제 2016년, 17년 이럴 때 그 블랙리스트 사태와 뭐 어떤 영진이 지원의 어려움과 뭐 이런 사안들 때문에 1년 정도 휴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2017년에 사실 거의 기대는 그러니까 한번 극장이 문을 닫으면 새로 연다는 게 저희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지역에서 강릉시에서 이 신영극장이 애초에 60년대부터 강릉의 랜드마크처럼 있던 존재하던 극장이었기 때문에 이 극장의 활용과 또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을 향유를 하는 어떤 권리를 위해서 이 극장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또 2017년에 재개관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이제 관객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됐었는데 이후에는 한 6-7천 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극장에서 하는 일들은 이제 뭐 영화를 개봉하고 뭐 시네토크하고 뭐 멤버십을 위한 뭐 워크숍이나 소모임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 극장은 4명의 상근자가 이 일을 합니다. 4명의 상근자가 신영극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정동진 독립영화제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엊그제까지 5명이었는데 최근에 한 명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극장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의 정기 후원금 수익이 있고 뭐 영화 관람료 수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극장을 좀 운영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OTT 시대의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극장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좀 여실히 느끼고 있고요. 뭐 관객 커뮤니티나 뭐 새로운 세대의 관객 개발은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이미 좀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부 운영적으로는 그 사무국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극장에 좀 그 운영난이 있어가지고 그 자립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최근 20몇 년간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이 이후에 한 20년간은 저희 강릉 시네마테크에서 하는 활동이 전부였는데 이제 지역 내 영화 활동이 조금 다른 식으로 번져 나가게 됐어요. 요 시초는 2009년에 이제 강릉시 이것도 시 주도로 이제 영상 미디어 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제작이나 교육이나 장비 대여 이런 일들이 조금씩 생겼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바탕으로 영화 창작에 이제 입문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고 요것들을 이제 민간에서 조금 더 서포트할 수 있도록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이제 로컬 영화나 영화 제작 교육, 커뮤니티 시네마를 이제 지원을 하는 이제 단체가 생기게 되었고요. 이 외에는 좀 특이하게 지역 영화를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생긴 서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 작은 상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 시네라고 뭐 정동진에 한번 와보셨으면 아마 방문을 해보셨을 텐데 뭐 서적 판매가 주 목적이지만 뭐 스테이 운영도 하고 영화 상영회도 따로 진행을 하고 시네마 테라피나 커뮤니티 시네마 이런 일들도 함께 해나가면서 지역 영화들을 조금 소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최근에 2020년, 2021년 뭐 요때쯤 시작된 네,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외에도 이제 다른 어떤 영화 활동에 대한 주체들이 조금씩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와 달리 이제 지역 내에서 이제 각자의 역할이 조금 분담이 됐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뭐 제작 교육도 하고 상영회도 하고 뭐 다른 일들도 다 했다면 이제는 제작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다른 기관이나 이제 단체들이 생겼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교육이나 제작이나 상영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높아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활동이 교육, 제작, 상영이 조금 동그랗게 순환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 단체나 뭐 기관이나 각자 하는 일들이 너무 바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조금 네트워크 그 반대급부로 네트워크 형성이 좀 이렇게 물론 개인적으로나 뭐 이렇게 사적으로나 뭐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거나 극장을 이용하거나 뭐 서점에 들르거나 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같이 영화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기업이나 단체로서 어떤 연결성을 가지느냐고 하면 조금 그 부분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영화 환경에 대한 어떤 공통의 의식이 조금 미미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공통의 어떤 문제나 뭐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 생각하고는 있겠지만 이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사업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작자 이후에 이제 교육이나 이런 상영회들을 통해서 이제 창작자들이 생겼고요. 이제 창작자 수는 뭐 이제 25명에서 30명. 이제 강릉을 거점으로 이제 강릉에서만 살지는 않고 다른 지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뭐 연간 제작 편수는 10편 내외고요. 제작 교육은 미디어 센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제작 지원 또 뭐 이제 그 비슷한 교육을 하는 데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네네. 그래서 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캠페인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많이 느꼈던 것들은 이 앞에 사례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번 캠페인이 이제 좀 지역에서 우리 극장이 필요하구나를 조금 더 여실히 느꼈던 것 같고 이것들을 필요성이 있으니 이어가려고 하면 지역 내 영화인들의 네트워크 강화가 좀 필요하고 좀 시민과 좀 밀착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너무 많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조금 더 못한 얘기는 아까처럼 토론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도 사례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발제가 광장으로서 극장 광주 독립영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발제는 한재섭 광주 독립영화관 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재섭입니다. 예, 제가 직함이 많은데요. 그만큼 저희가 뭐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해가지고 뭐 관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뭐 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관장 뭐 사무처장 하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왔고요. 저도 시간 너무 없으니까 얼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광주 독립영화관은 광주 영화영상연대가 만들었는데요. 광주 영화영상연대는 지역 내에 있는 그 영화 관련된 주체들이 그 네트워크 단체를 결성을 하면서
그 단체 그 결성을 하면서 독립영화 전용관을 유치시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영화 연대라고 줄여서 말할게요. 영화 연대가 만들어진 이유는 2016년도까지 있었던 광주국제영화제가 정산을 안 해버리면서 이제 파행이 겪게 돼버리니까 시 주도의 영화 정책이나 영화 사업들을 민간 차원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지역 민간 어떤 영화인들이 움직임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연대가 결성되면서 나름 전략적 목표를 세웠던 게 극장이라는 거점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거기서 영화인들을 모이고 시민들에게 우리 영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지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영화 그 관련된 조례들이 지자체마다 있는데 저희 광주가 그게 없었어요. 그 조례를 만들어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시의 정책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영화 전담기구를 만들어내자가 저희의 세 번째까지 단계적 목표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조례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오다 보니까 그 대전 영상조례 찾아보니까 그 극장에 대한 지원 조항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2019년 7월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다른 이제 이미 앞서 만들어졌던 지자체 조례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민간 극장에 대해서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조례를 만들어 놔가지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 광주 독립영화관 말고 광주극장이라고 있는 그 어떤 민간이죠. 거기는 물론 학원법인이긴 한데 민간이 운영하는 그 극장이 있는데 뭐 거기에 시의 지원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저희가 서대전역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와서 인디유를 한번 들렸다 왔어요. 근데 인디유 쪽에서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거나 영진이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구조로 지금 대전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아니라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객석에서 강민구 대표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조례의 조금 중요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단계는 저희는 조례까지 와가지고 영진이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례 안에서 그 조건을 통해 가지고 시에서 자동스럽게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 지자체가 매칭 사업 구조처럼 되어 있죠. 영진이가 만약에 저희 지원 안 해주면은 시에서도 그 근거로 지원 안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조례의 좀 중요성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 창작 그 집단 창작 영화를 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럼 지역 내 광주 영화가 왜 중요하고 지역 영화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서 제가 비평지 잡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섹션에서 나왔지만은 지역 내 극장에서 지역 내 영화가 상영된다는 것은 유통된다는 것은 영화제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지역 영화의 가치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가치 중요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과 글이라는 생각 때문에 비평지를 만들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른 저희의 출발 자체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어떤 영화 산업, 영화 문화 구조에서 지역 내 자생적인 혹은 지역 내만의 영화 문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낼까였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의 상황들을 서로 들여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제 13호가 이번 달에 나왔는데 대구, 인천, 경남, 전주, 부산, 강원 옆에 계시는 강원, 강원도까지 전남까지 각 지역마다 지역 영화의 생태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중요한 이슈들이 뭔지를 저희 잡지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듣고 싶었고 또 그것들이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들과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로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전략 중에 하나는 지역 내 안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술, 사진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역 내 뻔한 예산 뭐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대구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결국 그러면 같은 문화예술 종사자
결국 문화예술 한다고 인생 망한 사람들끼리 서로 파이싸움 하다가 우리가 끝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장르들과 어떻게 연대를 해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뭐 이름은 트랜스크립트라고 붙여놨는데 다른 어떤 문학이든 미술이든 이쪽 부분에 조금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조금의 활동가 분들이 저희 영화 쪽에 관심을 갖게끔 끌어내리려고 하는 지점들에서 잡지 안에서 그런 그 전략들을 좀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지점 중 하나는 그 저희도 독립영화 전용관이니까 영진이에서 요구하는 뭐 200 며칠 이상 독립영화를 틀어야 되고 또 앞서 말한 대로 저희는 광주극장이라는 저희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극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술영화 전용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처음 극장 개관할 때부터 한국 독립영화만 틀어버리자 그냥 365일 동안.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고 오히려 어차피 서로 지역 내 140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어차피 영화 보는 분들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을 지금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예술영화를 좀 틀어야 되지 않겠냐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 지역 내의 어떤 중요한 지역 내에서 극장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영화만 상영되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인 활동들 를 결합시켜낼 수 있는 지점들을 고민을 많이 조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라든가 지역 내 저희는 밖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문화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앞서 이제 뭐 앞 섹션에 전병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배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저희도 오늘 섹션에서 보고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활동가들 예술가들한테는 이게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고 오히려 더 지역이 더 황폐화돼 가고 있는 더 헐거워지고 있다는 느낌들을 더 강하게 받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 뽑아는 안 봤는데 한번 뭐 뽑아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뭐 이런 의제들을 극장 내에서 유치시키고 그게 이제 저희 잡지를 통해서 발화를 시키고 저희 지역에 있는 크게 보면 광주 독립영화제가 광주 여성영화제에 있는 그 여성영화 안에서 이것들 의제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이제 5.18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던 도시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역을 더 착취하는 구조로 가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세대들 입장에서 5.18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이슈들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점들을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극장이 저희가 이제 바로 앞에 ACC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이 있고 저희 극장이 6층인데 8층 공간에 있는 광주 비엔날레가 운영하고 있는 뷰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 세 개 기관들을 연결해서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극장이라는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서 접근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런 저런 거점들을 만들어내고 싶었고요. 극장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극장이나 영화를 공공재로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저희로서는 극장이 사실은 생존이 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그 영상 도서관이든 영상 자료원이든 영상 복합 문화관이든 간에 어떤 공간들을 세우는 것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의 생각 중에 하나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나치게 서울 중심에 이제 영화 문화가 있기 때문일 뿐이지 실제로 대전도 방금 강릉도 30년대부터 극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0년대부터 이미 강릉이든 광주든 간에 지역만의 영화가 있었고 지역만의 극장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당연히 지역만의 영화사로서 서술될 수가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역 내 안에서 공공재든 공공재가 발화될 수 있는 공공의 어떤 영화 공간으로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좀 뭘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ACC하고 광주극장하고 저희하고 세 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기관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광주 안에서의 어떤 영화 관련된 시민들이든 공공이든 이쪽하고 결합해낼 수 있는 지점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이런 고민들의 가장 큰 맥락은 이제는 조금 제가 이게
극장이라는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극장은 90분,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의 저는 이제 공장과 같은 시스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뭐 카톡, 뭐 스마트폰 절대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 극장도 그냥 음료수 반입 금지거든요. 광주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있는 시대에서 극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오늘 왔는데 어떻게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발제에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도전과 기회, 해외 지역 영화관의 진화의 다양성과 새로운 동력학을 주제로 김성욱 서울 아트시네마 프로그램 디렉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대도시에서 서울에서 시네마테크를 2002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올해가 2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영화관을 한 경험 안에서 로컬 시네마, 그러니까 지역 영화관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평소에 대도시는 이제 미래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컬 시네마가 훨씬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역 영화관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오늘이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대전 소소 아트시네마가 개관했기 때문에 아직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모르는 시점 안에서 지역 영화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 점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제가 부탁받았던 거는 해외 영화관의 사례이기 때문에 대단히 다양한 사례들이 좀 있지만 제가 초점을 잡고 싶은 거는 소소 아트 시네마라는 이 극장이 만들어지게 됐던 과정과 또 앞으로의 진행에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을 가질 법한 그 정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역 영화관에 대한 어떤 중요성, 뭐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극장을 일반적으로 논의할 때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뭐 대체로 여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 영화관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어지는 지점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 영화관의 어떤 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건설, 확장, 리노베이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일단 유서 깊은 극장은 다 무너졌고요. 지역도 뭐 거의 대부분이고요. 최근에 원주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도시는 건축물을 만든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이미 꽉 짜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 아트 시네마의 경우가 서울극장에 폐관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거의 한 반년 정도를 새로운 극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쓸 수 있는 극장은 다 멀티플렉스밖에 없어요. 근데 원칙은 멀티플렉스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럼 갈 데가 없죠. 2번째는 어떤 다른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 공간이 너무 임대료가 비싸요. 최근에, 그리고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난 한 20년간에 있어서 영화관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관객이 적다라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비싸다는 문제입니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건 전통적으로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적 공간들이 투기의 대상이 됐어요. 돈의 문제가 되고 어떤 공간의 가치가 투기라든가 혹은 이후에 재정적인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느냐라는 이 대상의 가치가 됐기 때문에 원주 아카데미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유산이냐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그 공간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보다는 실제로는 상업적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대도시의 경우랑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역의 경우 그나마 대도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이런 지역 영화관의 건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리노베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설비들이나 영사 시스템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자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소수 아트 시네마만 해봐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저희 서울 아트 시네마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좌석도 저희보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지역극장 하면 설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한 50석이나 60석 정도 갖추게 되면 훨씬 좋고요. 뭐 스크린도 좋고 음향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비가 대도시 극장보다 로컬 시네마들이 훨씬 더 짜임새 있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이게 정체성과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도시의 영화관은 약간 익명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공간이라 그 극장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CGV 뭐 종로나 뭐 CGV의 명동이 뭐 큰 차이가 있나요? 하지만 소수 아트 시네마, 뭐 강릉 극장, 뭐 광주 극장, 광주 독립영화관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점이 오히려 대도시의 영화관들보다 로컬 시네마가 갖고 있는 강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적인 공간들이 되게 좋습니다. 서울 아트 시네마랑 비교해 보면 소수 아트 시네마가 로비도 더 넓고요. 카페테리아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저희 극장 굉장히 작거든요. 로비도. 서울에서 작은 이런 영화관들 저희 극장이 작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작은 영화관들을 보다가 지역 극장에 오면 너무 이 넓은 공간에 놀라게 돼요. 이렇게 좋은 환상적인 장소가 있다니. 실제로 로컬 시네마들이 과거의 대도시 극장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설비들과 좋은 활용성을 갖게 됩니다. 연주도 할 수 있고요. 뭐 끝나고 술도 마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영화관이지만 상당히 더 큰 영화관으로서의 가치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욕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욕망을 조율해서 천만의 관객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욕망과 다른 가치들을 품고 있는 부분들을 동원해서 일종의 커뮤니티형 시네마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미국의 상당히 큰 영화관들이 다 문을 닫았지만 미국의 인디 시네마들은 살아남은 생존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던 포버스의 잡지에서는 인디 시네마에서 어떻게 멀티플렉스가 배워야 하는가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어째서 이 작은 로컬 시네마는 살아남고 대도시의 상업적인 영화관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이미 팬데믹은 끝났고 로컬 시네마가 그렇다고 해서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회는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역 영화관이 어떤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유산 영화의 접근이 또 쉬워졌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됐고요. 오래된 영화 고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도시에서만 접할 수 있는 영화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뭐 소소라든가 대전 아트 시네마에서도 개막식 때 무성 영화 연주 상영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피아노를 올릴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오히려 지역극장에 할 수 있다. 문제는 여전히 영화유산이 로컬 지역에서도 공유재로서 활용되고 있느냐. 이것을 가져와다 틀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공유 문제가 제대로 풀리고 있느냐. 이 부분만 해결한다면 물론 이제 관객 문제도 남지만 이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극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립, 인디펜던트한 시네마, 그다음에 민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극장. 밑에 두 가지의 경우는 조금 조건이 다르지만 소수의 경우라면 완전한 독립이에요. 공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영화관을 만들었죠. 그리고 민간이 만들었습니다. 뭐 공무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은 밑에 네 가지를 이제 다 겪게 될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조합원들, 뭐 장승미 프로그래머, 뭐 매니저 분도 이 네 가지 산적한 문제들과 직면하겠지만 첫 번째 독립과 민간으로 출발한 이 극장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토피아 시네마라는 극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완전히 공적 지원을 받지 않고 영화관을 만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재정 및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위하고 공공정책이나 신자유 경제주의 논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적 지원을 받지 않고 영화관을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주 적은 임대료로 가능했고요. 또 거의 무상으로 참여하는 젊은 사람들 때문에 가능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거의 무보수처럼 헌신적으로 일하는 젊은 사람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유토피아 시네마는 말 그대로 진짜 유토피아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 이제 좀 해주셔야 되시겠어요. 라포레 일렉트리크라고 하는 이 극장인데요. 이것도 대단히 비슷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인 취약성의 조건 안에서 영화관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은 게 임시 영화관이에요.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 있고요. 찾아보시면 아마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경제 모델을 썼어요. 제한적인 경제 모델이란 건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수익성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펀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극장은 공적 지원을 나중에 받긴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영화인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었고요. 대도시는 아니지만 라클레프 시네마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비유를 들면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젊은 친구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 극장을 사는 케이스입니다. 원주 아카데미의 시가가 32억이에요. 32억이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라클레프 극장은 62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냥 샀어요. 마틴 스콜세지도 돈을 줬고요. 고다르도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돈을 줬습니다. 샀고 아직까지 펀딩이 진행되고 있고 80%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공동 소유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반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영화관입니다. 이 또 다른 사례는 로마의 영화관입니다. 시네마 트로이즈라는 경우도요. 마찬가지로 점거로 시작해서 영화관을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얘기만 드리자면 공간의 로컬 시네마가 어떤 도전과 기회,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공간의 정체성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게 무슨 영화관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지속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고요. 역동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재원 조달도 다양해야 되고 하지만 또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영화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거는 뭐 팬데믹 시기에 나왔던 미국에 있는 예술영화관 협회에서 말했던 내용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놓여 있는 로컬 시네마를 서포팅해야 된다.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독립적이고 민간의 재원에 의해서 영화관을 만드는 모델이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한국은 계속 그걸 공적 모델을 통해서만 영화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을 로컬 시네마에서 할 수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본다면 소수 아트 시네마의 미래도 훨씬 더 흥미로운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발제 마지막 발제이고요. 마지막 발제의 주제는 21세기 영화 문화의 변화와 영화관의 미래에 대해서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원승환입니다. 제가 처음에 발표를 제안받은 주제가 여기 써 있는 21세기 영화 문화의 변화와 영화관의 미래예요. 이게 뭐 제가 영화관의 미래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영화관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주제라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이 기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정리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생각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받은 주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좀 발표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21세기 영화 문화의 변화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풀어낼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21세기의 영화 문화의 특성이라는 게 이걸 보려면 무언가 비교를 해서 보는 게 좋을 텐데, 그렇다면 저는 이전 세대의 그 영화 문화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좀 이렇게 적절하고 필요한 비교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변한다는 건 과거에는 달랐다, 그렇지 않았던 게 지금 생겼다는 것이고, 근데 생각해 보면 변했다는 건 오래 산 사람들만 느끼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이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어떻게 변해 와서 지금이 이렇게 이런 모양인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변화라는 게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영화 문화라는 걸 느끼겠구나, 그리고 그 느끼는 건 내가 느끼는 거하고는 정말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좀 이렇게 주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10년 터울로 해가지고 영화의 정책이라든가 영화를 보는 영화관이라든가 또 영화관과 경쟁하면서 영화를 서비스하는 매체들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주류 영화 문화와 다르게 영화를 감상하는 그 문화들은 또 시대마다 어떤 게 있었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지금의 변화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보자 하는 게 이제 제 발표의 주된 내용입니다. 1970년대 부터 시작인데요. 1970년대면 1950년대 생이랑 60년대 생이 영화 문화를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하거나 10대, 20대 때 경험한 영화 문화인 거죠. 저도 이제 이 시대에 있는 영화 문화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때는 극장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했고 영화를 만드는 영화사를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영화도 수입 쿼터를 받아야만 수입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극장도 많진 않았지만 개봉관이 있고 재개봉관이 있고 3번관, 4번관, 5번관이 있어서 극장에도 영화를 언제 틀 수 있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존재했던 시기예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한 편의 영화가 여러 극장에서 한꺼번에 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하나의 극장에서만 틀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영화를 만들 때도 시나리오 검열도 받았고 완성된 영화도 검열을 받았고요. 근데 이렇게 1960년대에는 한국 영화의 황금기였는데 1970년대 초가 시작되면 전국에 이렇게 TV 방송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떨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영화의 제작 편수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외국 영화도 1년에 이렇게 한 50편 정도 수입이 되다가 70년대 후반부터는 한 30편 정도만 수입이 되는 거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영화가 넘쳐나니까요. 근데 이 시절에는 수입되는 영화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한번 수입했던 영화를 극장에서 계속 상영하는 게 이 시기의 영화 상영의 이렇게 방식이었고,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도 1.7회 정도였습니다. 60년대에는 5.3회였는데 현격하게 줄어든 시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주류 영화하고 다른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실험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문화원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대가 되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요. 우리가 3S라고 해서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고 부르는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영화 문화라는 게 많은 문화가 자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만드는 것도 소극장은 허가 없이 만들 수 있게 되고 누구나 영화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게다가 이제 외국 영화가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공산권 영화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유사한 다양한 영화가 소개되는 시기가 80년대 88 올림픽을 앞두고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 시기에는 80년대 초에 컬러 TV가
그 도입이 되면서 여전히 영화는 TV에 이렇게 그 밀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그 비디오 테이프라는 그 문화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영화는 뭐 제작 편수가 100편 이하였고 외국 영화는 점점 이렇게 수입 편수가 그 늘어나가지고 그 80년대 후반이 되면 한 264편 정도가 이렇게 수입될 정도로 그 많은 편수가 그 공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여전히 이제 1회 정도 영화를 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 시기에는 그 뭔가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쟁 중심으로 이렇게 영화 관람을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0년대가 이제 한국의 이렇게 그 영화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는데요. 대기업과 금융 자본이 영화계에 들어왔고 비디오 산업이 급성장해서 모두가 이제 비디오를 빌려보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극장에 상영할 때만 보거나 TV에서 주말에 영화를 할 때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내가 보고 싶을 때 영화를 빌려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 영화진흥법이 도입이 돼서 영화가 진흥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사전심의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늘어났고 영화 잡지가 다시 붐을 이루기 시작했고 그 영화제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스라는 게 처음 이제 한국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가 수입이 됐고 민영 방송이 다시 도입이 되는 것도 이 시기고요. 케이블 방송하고 그 지역 민방도 이 시기에 생깁니다.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던 그 시기고 영화도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수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케이블 TV, 민영 방송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극장보다는 TV나 비디오로 영화를 많이 보던 시기라서 영화 관람 횟수는 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기가 이제 비디오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 비주류 영화를 즐기는 문화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민간 시네마테크 활동이 90년대 시작이 되고 그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그런 활동들이 생기고 그 뜬가버금 영화 마을 등의 이제 이게 비디오 체인점에서 상업 영화가 아닌 영화들을 출시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극장하고 다른 그 비주류 영화를 선보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독립 영화도 상영 배급이 이렇게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가 1990년대입니다. 2000년대가 되면 이게 점점 극장이 다 멀티플렉스로 변하게 돼요.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멀티플렉스에서 영화를 처음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단관극장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예술영화관이라는 걸 경험하기도 힘들고 영화는 멀티플렉스에서 가서 보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이제 이 시기에 10대, 20대를 보낸 사람들일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시대가 2000년대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도 그 VOD 서비스를 볼 수 있고 이때 또 이제 이렇게 그 웹하드라든가 P2P 뭐 에뮬 당나귀 토렌트 같은 게 이때 처음 생기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비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정식으로 서비스하지 않는 영화도 볼 수 있게 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종류가 합법적인 건 말고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늘어났던 그 시기였고요. 유튜브가 처음 등장을 하면서 영화 말고도 보는 영상 미디어가 등장을 했고 IPTV가 생기면서 그 영화 말고 점점 이렇게 볼 게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 시기에 그 멀티플렉스가 생기고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영화의 제작이라든가 수입은 급격히 그 늘어났던 시대고 영화의 시대인 만큼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도 이렇게 1회 내외에서 1년에 한 3번씩은 전 국민이 보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 갔고요. 그 지역의 영화제들도 많이 생기고 관객 중심의 그 운동들도 많이 생기고 뭐 공동체 상영 운동, 뭐 이렇게 CGV에도 인디 영화관 같은 게 생기면서 비주류 영화, 예술 영화도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가 되면 그 완전히 이제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을 이렇게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그 아바타 3D 이후에 4DX, IMAX 같은 방식의 특수관들이 많이 등장했던 시기고 그 영화 관객이 2억 명이 되는 시기고 명량이라는 영화는 1,7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티빙 푹 왓챠 같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국에도 생기고
그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는 시기가 되고 UHD라는 이렇게 방식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2010년도예요. 그러면서 제작 편수는 그 독립 영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국 영화는 600편 가까이 늘어나고 수입 영화는 2019년 기준으로 1,598편. 그래서 2014년부터는 영화가 1,000편 이상 공급이 되는 그 시대였고,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랑 비교하면 정말 다른 이렇게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만큼 다양한 영화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화를 취향을 개발하고 관객들이 직접 영화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문화도 많이 그 생긴 게 2010년대입니다. 비영리 영화관도 생기고 모금으로 영화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 협동조합 방식의 영화관들도 이때 처음 그 생기는 시대였다. 예. 근데 2020년대가 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시대, 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OTT 그 한국에도 늘어나고 영화의 시리즈가 공급이 늘어나고 뭐 이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연속적으로 벌어진 것이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접했던 시기인 거고, 이게 이제 21세기 영화 문화의 이제 그 특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관의 미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상업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을 이렇게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영화관에 와서 티켓을 구매하고 팝콘을 구매하고 오는 만큼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런 게 이렇게 그 목적인 그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술 영화관은 그런 방식으로 그 영화관과 경쟁을 할 수 없겠죠. 그 제가 짧게 뭐 이렇게 예술 영화관은 영화를 판매하는 공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영화를 감상하는 공간이 돼야 되고, 혼자 영화를 감상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그치지 않고 영화를 매개로, 감상한 영화를 매개로 소통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그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토론 시간을 빌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3분이나 초과를 해가지고 앞에 말씀하신 분들한테 죄송하네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추가됐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그 다음 시간이 6시 반이어가지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요 지금 섹션이 좀 나뉜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두 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저희 먼저 저한테 온 발제문에는 지역 영화관 운영하면서 어려우신 점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가 발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역 영화관을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거기서 제가 하나 좀 더 언급드리고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면, 이게 지역 영화관이 유지 및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하나가 또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인력, 교육을 통한 인력도 좋죠. 제작 인력도 좋지만 영화관을 운영하는 인력일 텐데, 현재 뭔가 전체를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나 구심점이 좀 약한 그런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영화관 그리고 자꾸 그 다른 기관하고 또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실무 행정 활동가를 어떻게 모집 혹은 유지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좀 있으실지를 편하게 송은지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고, 한재석 관장님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장님도 직함 부자라고 하셨는데 저도 직함 부자고요. 떼끄 사무처장이자 영화제의 부집행위원이자 시네마떼끄 또 신영극장의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함이 3개나 돼가지고 이제 남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항상 약간 곤란한 그런 순간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직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는 이 일을 분담하고 전문화해서 할 사람,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좀 가장 주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처럼 웃으면서 5명이었는데 엊그제 4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냥 창작자가 아닌 행정이나 극장을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인력을 만들기는 사실 뭐 어떤
답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일단 저는 그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자원활동가로 이 영화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냥 시네마테크에서 이렇게 단체고 그냥 동아리 같은 분위기에 그냥 재미있게 뭐 영화 활동도 하고 극장도 한다니 극장에 관심이 생겨서 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어서 일단 일은 시작했는데, 이게 이 뭐 동아리 같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활동들은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일로서 맞느냐 안 맞느냐에 관해서 어쨌든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유입될 수 있으나 이 다음에 이 모든 사업들을 일적으로 처리하고 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 말고도 다른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이제 친구들이 들어올 때 그런 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게 했던 사람들 위주로 우리 같이 일을 해볼까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일을 하는 것들은 조금 저희 시네마테크 활동이 커지기도 하고 규모가 커지기도 하면서 그 인력의 역량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라 최근에는 만약에 회계를 담당하면 정말 회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맞지 않을까? 마케팅을 한다면 정말 마케팅 일에 관심이 있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약간 영화에 관심이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조금 재밌어하는 사람들을 좀 뽑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러니까 활동가와 이 시네마테크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양쪽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조금 이 두 가지의 선택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들 중에서 약간 외줄타기로 이 시간을 좀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뭐 90년대 시네마테크 이렇게 고등학교 때 참여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또 뭐 전 영화 일을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제 전공 미술사 해가지고 미술관 쪽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지역에 다시 오게 됐을 때 지역의 그 인적 네트워크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때 10대, 20대 때 만났던 선후배들이 그대로구나. 근데 이제 그게 한 15년 전인데 15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가지고 저희로서 올해 정말 저희들한테 절체절명의 과제가 어떻게 후속 세대들을 만든다는 표현도 웃기네요. 하여튼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제일 고민인 지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뭐 그 앞에 섹션에서 감독님 말씀하신 지역 소멸, 지역 말살 정책을 하는데 저희는 그 저희 이게 예를 들어서 여성영화제에 계시는 집행위원장님은 13년째 혼자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수가 나온 거 얼마 안 되셨고 여전히 본인이 제안서를 거의 총괄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그 동안에 여성영화제 이제 그 영화제 때만 결합된 스태프들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상근직을 유지할 수 없는 체제들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잠깐 서너 달, 네다섯 달 함께 활동하지만은 그 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비전이라면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뭐 지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줄 수 없는 구조로 지역은 거의 지역 문화계, 지역의 어떤 다른 생태계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하면은 뭐 ACC, 광주 비엔날레 뭐 아까 전병훈 선생님 보면 영화도 굉장히 많이 보고 영화 저희 제작 지원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작 이것들은 저희들하고는 좀 관계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저희 정도는 거의 약간 그 신경쇠약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가 관찰했을 때는 왜냐면은 지역에서 해봤자 결국 13년째 혼자 제안서 쓰고 있는 집장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 안에서 롤모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집장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좋아하고 당연히 지역 내에서는 영향력 아니 존경받는 사람이지만은 지역의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그냥 뭐 지역에서 그냥 뭐 그러시네 뭐 왜냐면은 이미 잘
이미 지금 세대의 기준들은 당연히 서울이고 이미 서울은 그냥 이미 국제 코스모폴리탄화된 도시잖아요. 서울은 지역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울은 사계나 뉴욕과 이미 경쟁 구조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탈락된 혹은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 있다는 그 엄청난 무기력감과 패배감들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변질되고 있냐는 것을 제가 느끼는 지점은요. 한 4, 5년 전에 광주를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잖아요. 근데 박근혜 때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그래서 이준석이든 누구든 청년이라는 무언가 키워드 나오면서 지역마다 청년 센터, 청년 창업몰 막 이런 데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래도 지역에 있었던 청년분들이 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이것저것 만들어내고 뭐 비즈니스 모델을 뭘 해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지금 10년이 지나보니까 광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발달된 도시잖아요. 다 정치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이 지금의 청년분들께서 물론 그게 대다수 일반화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인 광주 사회를 끌고 나가는 분위기라는 것들은 그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저희 같은 굉장히 지역 내에서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엄청 작은 지역 극장, 독립영화 뭐 이런 쪽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실질적인 저 현장에서는 송은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러면은 그러한 영화를 좋아한다는 꼭 저희 때 영화를 좋아해서 결합된 지점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실습 과정으로서 공공기관을 가기 전에 실습 과정으로서 왜냐하면 저희도 지원금에 거의 90% 의존하고 있는 극장이다 보니까 행정, 정산, 뭐 회계 뭐 이런 것들 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단계로서의 역할 정도가 저희고 저희는 그분들이 좀 저희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항상 매년 초가 되면은 올해 지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정도 상황이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직한 부자 너무 슬픈 그 단어가 나왔었고 이게 저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활동가 운동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잘 없어요. 저희 세대가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후속 인력 그러니까 뭔가 일할 인력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작 인력도 없고 여기도 없고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제작 지원에서 영화 만들어지는 영화의 질뿐만 아니라 영화관 안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 와가지고 같이 보고 막 얘기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질 높은 문화 제공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뭔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악순환.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당연히 관객이 찾지 않으니까 돈이 되지 않고 커뮤니티 조성도 좀 잘 되지 않는. 저도 대전에 있는 그 작은 영화관들을 가면 정말 소수거든요. 감독님이 오셔도 소수, 10명 오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또 놀라운 점은 제가 그 대전에서 그 CGV의 아트하우스가 있는 그 극장 근처에 살았어요 쭉. 그래서 자주 가는데 깜짝 놀랄 것은 그 예술영화, 독립영화의 관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전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지역 영화관, 작은 영화관들이 역할을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결국 저는 돈도 있지만 인력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많은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강릉과 광주의 사례와 좀 다른 차라리 오히려 영화관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그 김상욱 프로그래머님과 원승환 관장님께 같은 동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지역을 위한 영화관의 미래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좀 두 분이 좀 다른 관점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먼저 발제해주셨던 김성욱 프로그래머님은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그동안 지역 영화관에서 못했던 어떤 한계로 여겨졌던 어떤 로컬의 글로벌 비전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산 영화를 좀 감상하는 것들, 프로그램을 좀 다양성을 확보하고 뭐 예를 들면 줌 토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지역성을 계속 타파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반면에 그 원승환 관장님께서는 디지털 세대의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용하는 지역 영화관으로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같은 얘기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조금 더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지 예, 궁금합니다. 일단 저 서울에서 영화관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 영화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회자님이 이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발표를 이렇게 들으면서 들었던 좀 몇 가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도시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시스템들이 로컬 지역의 경우는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장점이다. 시스템에 들어가는 걸 장점이라고 말하면은 뭐 저의 경우 예를 들어 시네마텍 같은 경우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보면 시스템의 바깥 혹은 시스템을 상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화관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도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극장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극장 때문에 모인 거기 때문에 다른 얘기보다는 극장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극장은 물질적인 공간이에요. 물질적인 공간이에요. 좌석이 없으면 못 보고 좌석도 만들어야 돼요. 프로젝터도 있어야 되고 스크린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모든 이 건물을 갖추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비용을 갖추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대도시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극장도 공간 하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반년 동안 돌아다녀도 찾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동산이라든가 토지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빌딩의 가격이라든가 임대료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성을 낸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로컬 시네마의 경우는 이 물리적 공간을 갖추는데 대도시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소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민간이 돈을 출자해서 이런 영화관을 만드는 게 대도시는 거의 기적 같고요. 그래서 아까 파리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로마의 사례의 경우도 점거를 해가지고 파리의 경우는 62억 정도를 모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서울의 극장이 폐관한다고 한 60억짜리 극장을 사가지고 이거를 우리들이 운영하겠다고 돈을 출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원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전의 경우는 어떤 다른 무언가가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 점은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죠. 영화를 틀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맞춰야 되고 또 관객이 또 있어야 되고 이 조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로컬의 경우가. 근데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의 조건과 그다음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묘한 현상들이 생겼어요. 국제영화제도 줌 토크를 하고 대전 아트 시네마도 줌 토크를 해요. 그러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뭐 똑같이 대전에서 줌 토크를 하던 부산 영화제에서 줌 토크를 하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평등해졌어요. 이건 무슨 국제영화제가 거의 로컬 영화제 아주 작은 영화제 수준으로 떨어졌고 로컬도 글로벌하게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산 영화라는 것도 디지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변화의 포인트의 한 점은 이겁니다. 독점이 붕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서울만 해도 뭐 서울 아트 시네마가 고전 영화를 많이 틀었지만 고전 영화는 예를 들어 대전 시네마테크나 철도 영화제에서도 틀고 있어요. 예전은 그게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를 보완하려면 재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원 문제를 보완하려면 수익성이 생겨야 되고 그만큼 관객이 있어야 되죠. 이 문제는 풀어야 돼요. 하지만 극장을 구성하는 물적 조건, 그다음 프로그램의 조건들이 확실히 변한 건 사실이고 이게 대도시가 독점할 수 있는 조건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 드리면 상업적 족쇄도 풀렸다라는 거예요.
멀티플렉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지역에서 멀티플렉스가 살아남은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로컬 시네마는 살아남았거든요. 이게 지원을 받았다고 살아남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로컬 시네마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조건들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보다 민간에 의해서 주축이 되는 방식의 모델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들로 만들어졌어요. 공적 의존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취업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조건이 돼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대전에도 뭐 시립형 영화관이 만들어지고 뭐 시가 지원하거나 뭐 시가 아예 그냥 운영하는 극장이 만들어진다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은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회는 있다. 인력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잔존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해외 사례의 경우가 이 점만 말씀을 드리면 해외 사례의 경우가 약간 낙향한 케이스예요. 이 젊은 애들이 해외를 아까 설명을 못 드렸지만 라포레 일렉트로니크 같은 경우는 젊은 애들이 2년간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프랑스는 예술영화관 모델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이 예술영화관 모델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다른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예술영화관 모델은 우리나라로 하면 일반적인 독립영화관이나 예술영화관 모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모델은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별도의 모델인데 특징이 뭐냐면 다 젊은 친구들이었고요. 기존의 기성적인 전통적 모델을 계승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요점은 뭐냐면 전통적 모델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모델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층의 사람들이 새로운 모델로 영화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거꾸로 전통적 모델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시네마테크 같은 데가 보면 필름 상영 이제 그만두자? 아니죠. 비용이 들어도 필름을 틀고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돼요. 물적 조건을 어려워도. 전통은 계승하고 새로운 모델은 새로운 사람들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조건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통 모델을 계승하라거나 전통 모델에서 예전 같은 방식으로 일하라고 촉구할 필요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 인력 양성을 하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냥 자유롭게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가능성과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예, 그 김성욱 프로그래머님이 하신 이야기 이게 지금 대부분 공감을 하는 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영화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에요. 영화진흥법에도 영화 상영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이라고 정의가 돼 있고, 워낙 한국에 영화하는 분들이 극장이 외국 영화를 상영하면서 한국 영화는 잘 안 틀어주고 돈을 벌고 스크린 쿼터 폐지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영화관에 대해서 인색하고 영화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영화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사실은 없어요. 예술영화관 지원 정책도 예술영화를 상영하면 보조금을 주는 거지, 내가 예술영화관을 운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어떤 영화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라고 인정한 영화를 그 특정한 이렇게 요구 조건만큼 틀어야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관의 자율성이라든가 영화관의 다양한 모델들이 실험되기에는 그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더 이상 이제 그 서울이든 지역이든 예술 영화나 이런 영화를 상영을 하는 영화관이 그 영화를 상영하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영리성을 가지기 힘든 시대다. 그래서 그 영화관의 이렇게 설립 모델이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실험이 그 전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2010년대 이후에 시민과 영화인들이 모금을 해서 만들어낸 신형극장도 있고 뭐 인디스페이스도 모금을 통해서 만든 극장이
극장이고요. 또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제 만든 극장이 대구에 가면 5호 극장이 있고 여기 소소 아트 시네마가 있어요.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영화관들 그리고 공동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영화관들이 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영화관들이 오히려 이제 그 멀티플렉스만이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소소 아트 시네마는 정말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을 기점으로 기존에 이제 미니 시어터를 했던 그 운영자들이랑 다른 영화관 운영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제 이렇게 미니 시어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시네필들이고 좋은 영화, 좋은 감독을 찾는 사람들인데 2013년 이후에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네필, 막 감독들의 이름을 막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화라는 문화를 적당히 이렇게 즐길 줄 알고 그리고 이게 영화만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즐길 줄 아는 책도 좋아하고 뭐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만드는 영화관이 막 어렵고 전문적인 공간이 아니라 친근하고 찾아가기 쉬운 공간으로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교토에 가면 상점거리에 대마치자라는 극장이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극장이 있는데 스크린이 2개가 있고 서점이 있고 카페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 영화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렇게 미니 시어터를 했던 사람들이나 지역에서 미니 시어터를 만들었던 선배들처럼 영화라는 걸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고민하고 지역 사회의 이렇게 그 상점가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그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렇게 그 영화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양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꼭 내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이렇게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와서 돈을 지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매개로 하든 책을 매개로 하든 음료를 매개로 하든 그 공간에 계속 모이고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고 이렇게 지역 사회와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치로 설정하고 그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영화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려운 막 이렇게 그 영화를 알고 남이 모르는 걸 뭘 알고 이런 사람들만을 충족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그 영화를 매개로 이렇게 그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무엇을 나눌 것인지를 그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멀티플렉스와 다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화관의 미래의 한 가지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4분 발제자분들께 일단 박수 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를 하면 그 일단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역할도 생각하게 되고 어려움도 생각하게 되면서 뭔가 가능성이 엄청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힘든 점은 또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려고 만들어진 자리 같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낮은 고민을 하셨으니까 이제 30분 뒤에 6시 반부터는 이제 토크하고 풀어내시는 영화인의 밤이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찰을 착용하시고 야외 테이블석에 착석을 해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사진 방명록도 있다고 하니까 사진으로 새로운 시대의 방명록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